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베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아동간호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세포의 수와 크기, 세포의 분화, 무게에 있어서의 양적인 증가를 말한다. 2번 기술과 기능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질적인 증가를 말한다. 3번 성장, 성숙, 학습을 통해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지적, 신체적 변화를 말한다. 4번 성장률은 대체로 영아기보다 청년기에 빠르다. 5번 림프 조직은 18세 때 최고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 성인의 비율로 떨어진다.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양적인 수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 수가 들어가고 크기나 이런 것들은 성장을 말하는 거고요. 질적인 증가는 발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세포의 수와 크기, 그리고 세포의 분화 정도, 그리고 무게, 이런 것들은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적인 증가는 성장을 말하는 거다. 자, 2번에 보시면 기술과 기능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질적인 증가는 발달이죠. 자, 3번도 성장이나 성숙 학습을 통해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지적, 신체적인 변화, 발달이죠. 자, 4번 성장률은 대체로 영아기보다 청년기에 빠르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 빠른 시기는 영아기, 사춘기, 청년기가 있는데 영아기 사춘기에는 골격의 성장률이 많이 발달하고요. 자, 그리고 사춘기와 청년기에는 생식기 성장률이 많이 발달해요. 자, 그런데 이 세 시기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른 시기가 언제냐? 영아기라고 보시면 돼요. 영아기는 보통 우리가 1세 미만을 영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태어났을 때보다 신장, 키는 1.5배, 체중은 3배 낮은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를 살면서 1년 만에 체중이 3배, 그리고 신장이 1.5배 증가하는 경우는 드물죠. 네,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아기의 성장률이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림프 조직은 18세가 아니죠. 12세 때 최고예요. 우리 림프 조직은 림프구가 형성되는 곳이죠.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최고일 때가 언제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림프 조직은 6세부터 빠른 성장을 해가지고 거의 성인 수준에 이르고요. 12세가 되면 성인의 2배예요. 자, 그 이후부터 점차 성인의 비율로 약간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들 보면 거의 아파서 입원하는 것보다는 면역력이 거의 2배로 뛰기 때문에 어디 골절돼서 입원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림프 조직이 최고인 때는 12세 때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2번 아동의 성장 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특수한 면에서 일반적인 면으로 발달한다. 2번 발끝에서 머리 쪽으로 발달한다. 3번 몸의 말초에서 중심 부위로 발달한다. 4번 단순함에서 복합성으로 발달한다. 5번 신체의 각 부분은 서로 동일한 속도로 성장한다. 4번이 정답이죠. 1번 보시면 세분화의 원리라고 해서 전체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 미세한 걸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면에서 특수한 면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자, 2번 발끝에서 머리가 아니라 두미 발달이라고 해서 두부, 머리두, 그리고 꼬리미, 끝미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3번 몸의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을 하죠. 이거를 근원 발달이라고 하는데 가까울 근, 멀 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몸을 바둥거리다가 전체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이고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몸의 중심부터 말초로 뻗어나가는 거고요. 자, 4번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세분화의 원리죠. 5번
신체의 각 부분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지 못해요. 각자 다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의 속도를 보시면 성장 발달은 이렇게 뭐 두미 방향으로 근원 발달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있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개인차가 있고 신체의 각 부분도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3번 프로이트의 발달 이론 중 성에 관심을 갖는 남아가 이성 부모에게는 애정을 갖고 동성 부모에게는 질투심과 적개심을 나타내는 시기는 1번 구강기, 2번 학문기, 3번 남근기, 4번 잠복기, 5번 생식기.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프로이트의 발달 이론에서는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서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나뉘는데 구강기 때 성감되는 입이에요. 여기에서 성감되는 쾌락을 추구하고 만족을 느끼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기는 1세 때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입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서 구강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고요. 자, 학문기 때는 1세에서 3세예요. 이때는 성감대가 학문이죠. 뭔가 배설물을 보유하고 내보내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성적 호기심이 학문에 굉장히 집중되면서 학문 부위가 쾌락 추구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또 뭘 시작해요?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최초로 갈등과 조절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 남근기는 3세에서 6세예요. 자, 이때 성감대는 성기죠. 자, 남아가 겪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가 겪는 게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 남아는 나에게 없는 성기가 엄마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동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엄마랑 결혼한 사람이 누구야? 아빠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랑 내가 좋아하는 엄마랑 결혼했어 하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빠를 관찰해 봤더니 아빠가 이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혼을 했나 봐요. 자, 그러면서 커가면서 동성에 대한, 아빠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성역할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에 남아는 엄마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아빠에 대해선 적대감을 갖다가 나중에 아빠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성역할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아는 뭐겠어요? 여아는 처음에는 아빠에 대해서 동경을 갖고 엄마에게서는 적대감을 갖다가 엄마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성역할을 배워나가는 시기가 남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잠복기는 6세에서 12세까지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으로는 좀 온화한 시기고요. 자, 그리고 생식기는 12에서 성인기까지를 말하죠. 그래서 성기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4번 어린이의 인격 형성을 위해 출생 초기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로 옳은 거 1번 자율성 2번 신뢰감 3번 근면성 4번 친밀감 5번 자아 통합감 2번이 정답이죠. 우리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보면 이거는 예전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영아기는 1세까지를 말하는데 우리 1세 미만 영아들은 다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앙 울어요. 엄마가 가서 우리 아기 배고프구나 하면서 우유를 줘요. 자, 대소변을 봐요. 앙 울어요. 불편하니까. 엄마가 와서 우리 애기 기저귀 갈아줄게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줘요. 이러면서 주 보호자와 신뢰감이 형성되는 반면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하면 불신감이 발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유아기 때는 굉장히 자율성이 폭발하는 시기죠. 내가 두 다리가 생기고 호기심이 많아지면서 이것저것 막 다 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서 자율성이 폭발하는 반면 이런 것들을 뭐 못하게 하면 수치심이 생길 수 있고요. 자, 학년 전개는 3세에서 6세까지예요. 굉장히 뭔가 모험적이고 경쟁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발성과 주도성이 발달하는 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책감, 죄의식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학동기
6세에서 12세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요. 잘해가요. 준비물 잘 해가요. 자, 그러면서 근면성이 발달하는 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 못하니까 맨날 혼나요. 열등감이 형성되는 시기이죠. 자, 청소년기는 내가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독립의 욕구가 막 증가하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서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고 내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반면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고 내 역할이 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역할 혼돈이 생길 수 있죠. 자, 성인은 성인 초기와 중년기로 나뉘어요. 자, 성인 초기, 우리가 첫 사회생활을 내딛는 시기이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과 친밀감이 형성되는 반면 이게 형성되지 못하면 고립감이 생기고요. 중년기 때는 뭔가 굉장히 생산적인 시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시키고 내가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산성이 발달하는 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침체성이 발달하는 거다. 자, 그리고 노년기. 내 몸이 약해지고, 예, 이렇게 했지만 내 생애를 이게 뒤돌아봐요. 아, 나는 가치 있게 살았구나 하면서 자아 통합감이 생기는 반면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또 두려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절망감이 발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예전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5번. 성격 발달 단계에 연결이 오른 거. 1번. 영아기 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 발달한다. 학년 전기, 근면성 대 열등감, 학동기, 생산성 대 침체성, 청소년기,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성인 초기, 친밀감 대 고립감. 5번이 정답이죠. 자율성 대 수치심이 발달하는 시기는 유아기 때고요. 자, 근면성 대 열등감, 학동기고요. 생산성 대 침체성, 중년기.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노년기. 친밀감 대 고립감이 성인 초기죠. 자, 6번.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거. 1번.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며 경쟁하고 자신감을 키운다. 2번. 동성부모와의 행동을 동일시하고 친구와의 사회화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3번. 나에 대한 의식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난다. 4번. 부모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5번.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로 이를 통해 아이디어와 물건을 생산한다. 1번이 정답이죠. 학령기 때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서 경쟁하고 자신감을 키우면서 근면성이 또 발달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2번 보시면 동성부모와의 행동을 동일시하고 친구와의 사회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는 학년 정기죠. 자, 3번 나에 대한 의식이 개발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청소년기. 4번 부모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 성인 초기죠. 자,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로 이를 통해서 아이디어와 물건을 생산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 성인 중기, 중년기라고 보시면 돼요. 7번 생후 5일째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시보다 7%가 감소했을 때 간호중재로 옳은 거. 1번 영양실조로 근본적인 치료를 요한다. 2번 선천적인 체중 감소로 의사에게 보고한다. 3번 유전적인 체중 감소로 의사에게 보고한다. 4번 감염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격리시킨다. 5번 생리적 체중 감소로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킨 후 계속 관찰한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 생후 3, 4일의 출생 후 체중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생리적 체중 감소예요.
자, 그래서 보통 8, 9일에 회복이 되죠. 신생아에 나타나는 생리적자가 붙는 거는 보통 3일 정도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회복되는 시기는 10일 안에 다 회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리적 체중 감소도 우리가 대소변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배설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비해서 유주 분비가 2, 3일째부터 되다 보니까 생리적 체중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모체로부터 공급받던 호르몬도 없어지고 그리고 수분 공급이 억제돼요. 2, 3일째부터 유주 분비가 되기 시작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대소변이 배출되는 거에 비해서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생리적 체중 감소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생리적자가 붙는 거는 이 시기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 병적인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고 안심시킨 후 계속 관찰한다. 8번 신생아의 신체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1년 후 신장은 3배, 체중은 1.5배로 증가한다. 2번 대천문은 함몰되어 있으며 마른 목골이다. 3번 시력은 감각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한다. 4번 소천문은 불룩하게 만져지며 삼각형 모양이다. 5번 출생 3, 4일경 체중의 5에서 10%가 손실되고 8, 9일부터 회복된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1번 보시면 1년 후 신장은 출생 시보다 1.5배고요. 체중은 3배가 증가를 해요. 자, 2번 대천문은 함몰돼 있지 않죠. 함몰돼 있다는 건 천문이 함몰돼 있는 건 탈수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천문은 양측 두전골과 앞전, 전두골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마른 목골이고 대변 가리기와 비슷한 시기 12에서 18개월에 폐쇄가 되죠. 3번 감각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건 촉각이죠. 시각은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촉각은 가장 먼저 이제 1세 미만에 가장 먼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입술, 혀, 귀 이런 것들이 제일 예민하죠. 촉각. 자, 4번 소천문은 불룩하게 만져지면 안 돼요. 소천문이 불룩하다는 건 아기가 심하게 울었거나 긴장 상태 아니면 두개내 압력이 상승했을 때 지속적으로 불룩해져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고요. 자, 그리고 소천문은 두정골과 후두골 사이에 위치하면서 삼각형 모양은 맞아요. 그리고 6, 8주 이내에 폐쇄가 되죠. 자, 5번 출생 3, 4일경에 체중의 5에서 10%가 손실되고 8, 9일부터 회복된다. 이거는 생리적 체중 감소를 말하는 거죠. 9번 신생아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순서로 옳은 거 1번 맥박, 체온, 호흡 2번 호흡, 맥박, 체온 3번 호흡, 체온, 호흡 4번 체온, 맥박, 호흡 5번 맥박, 호흡, 체온 문제를 잘못 냈네요. 9번에 2번이죠. 우리가 활력증후를 측정하는 일반적 순서는 안정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징후를 먼저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정 여부가 뭐냐? 우리가 아기를 손댔을 때 아기가 차갑거나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앙 울잖아요. 네. 자, 그러면 호흡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빨라져요. 자, 그래서 호흡을 가장 먼저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맥박 측정이다. 우리가 신생아 맥박은 거의 어디서 측정해요? 심천맥박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청진기를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맥박. 그 다음에 체온. 체온계는 우리가 체온계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맥박, 체온 순으로 측정을 한다. 자, 정상적인 신생아의 바이탈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체온은 성인보다 높은 36도 5에서 37도고요. 자, 맥박이나 호흡이든 다 불규칙해요. 왜 불규칙하냐?
엄마 뱃속에서 장기가 다 형성돼서 나오긴 하지만 아직 이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맥박이든 호흡이든 불규칙하고 빨라요. 그래서 맥박은 분당 120에서 140회, 호흡은 분당 30에서 60회고 호흡을 할 때 우리 성인은 흉식호흡이에요. 가슴을 통해서 이렇게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데 신생아의 호흡은 복식호흡을 하죠. 그래서 배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해요. 자, 혈압은 성인보다 낮은 40에서 20에서 70에서 30이 체크될 수 있고요. 최고 혈압은 8, 90까지 체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번 신생아의 생리적 황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신생아의 10% 미만에서 나타난다. 2번 생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난다. 3번 원인은 출생 후 백혈구의 증가 때문이다. 4번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약 7일 후 없어진다. 5번 생리적 황달은 모두 형광요법으로 치료한다. 4번이 정답이죠. 신생아의 생리적 황달은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55에서 70%에서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요. 자, 2번 생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건 핵황달 용혈성 질환 태아저하고증 병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보고해야 될 상황인 거죠. 이 그림은 제가 제 앞부분에 넣었어야 되는데 뒷부분에 잘못 넣었네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림이 나와서 여기를 이제 전두골, 앞전자를 써서 전두골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두전골이죠. 그리고 여기가 후두골, 그리고 옆전자를 써서 축두골이에요. 그래서 대천문은 이렇게 마름모골 모양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전두골과 두전골 사이에 있고요. 자, 그리고 소천문은 두전골과 후두골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그림이 앞그림이 잘못 나왔네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원인은 백혈구의 증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리적 황달이 왜 발생하냐면 적혈구 안에 적혈구가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본인들이 다 소명을 다하면 파괴가 돼요. 네. 파괴가 되고 다시 재생이 되고 분열이 되면서 다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적혈구가 이제 소명을 다하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 빌리루빈이 형성이 돼요. 네, 파괴가 되면서 빌리루빈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장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생아는 대부분 미성숙한 상태로 뭔가 다 형성이 돼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 파괴가 또 빨라요. 그러면서 빌리루빈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적혈구가 빨리 파괴되니까. 자, 그러면 간에서 대사 기능을 거쳐서 장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빌리루빈은 많은데 간 기능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 기능을 통해서 장으로 배설을 못하니까 몸에 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인은 출생 후 적혈구가 빨리 파괴되고 그리고 간 기능이 미숙해서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4번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약 7일 후 없어져요. 그래서 앞에서 생리적 체중 감소도 생리적자가 붙는 거 보통 3일에 나타난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다 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5번. 생리적 황달은 모두 형광요법을 치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유수유하고 관리 잘하면 괜찮아지는데 단 저체중아나 미숙아인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형광요법을 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1번 황달화나에게 광선요법을 할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1번 눈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데로 가려준다. 2번 수분을 제한한다. 3번 보온을 위해 옷을 입히고 실시한다. 4번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준다. 5번 한 가지 체위로 고정한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광선요법, 형광요법 똑같은 말이에요. 네. 광선요법, 형광요법.
밑에서는 문제의 형광요법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광선을 쪼여줘서 빌리루빈을 파괴시켜서 배설을 시켜주는 요법인데 눈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안대를 해줘야 되겠죠. 투명한 안대를 해주면 안대를 해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투명한 안대로 가려주고요. 자, 2번 보시면 광선요법은 온몸에 빌리루빈이 있는 축적되어 있는 걸 쪼여서 파괴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이제 다 벗겨서 쪼여줘서 탈수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 공급 잘하고 그리고 오한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5번 보온을 위해서 옷을 입히면 안 돼요. 골고루 다 조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광선을 온몸에 골고루 조여주되 단 눈과 생식기는 가려줘야 된다. 자, 4번 온도는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5번 한 가지 체위는 안 되겠죠. 골고루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줘야 되겠죠. 12번 신생아의 위장계 특성으로 옳은 거 1번 제대는 3일 이내 떨어진다. 2번 신생아는 유문괄약근 미숙으로 잘 토한다. 3번 생후 24시간 이후 첫 소변을 본다. 4번 태변은 암녹색이나 암갈색으로 24시간 이내 배출된다. 5번 이행변은 3일 이내 배출된다. 4번이 정답이죠. 제대는 3일 이내가 아니라 6일에서 10일 사이에 떨어져요. 보통 일주일, 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10일 이내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신생아는 유문괄약근이 아니죠. 우리가 괄약근은요, 뭔가 다시 역류되지 않게 조여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는 괄약근이 여기, 그리고 여기 부분에 있어요. 자, 이거를 분문괄약근, 그리고 여 밑에 부분에 있는 걸 유문괄약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외우다가 나중에 외울 게 많아지면 헷갈려요. 위에 있는 게 유문인지 아래에 있는 게 유문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뭐로 외우냐? 분유로 외우세요. 분유. 위에 있는 게 분문괄약근, 아래에 있는 게 유문괄약근. 자, 그런데 신생아는 유문괄약근이 아니라 분문괄약근이 미숙해서 잘 토해요. 자, 우유를 먹어요. 자, 그러면 이 괄약근이 열려서 우유가 이 안으로 들어와요. 자, 그럼 여기서 소화가 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음식물이 여기로 들어오면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괄약근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닫혀버려야 돼요. 조여서 닫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괄약근이 미수척하다 보니까 다시 열려요. 그래서 가스가 차고 이 안에 위에 가스나 음식물이 가득 차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괄약근이 미숙해서 열려서 다시 넘어가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는 분문괄약근이 미숙해서 잘 토하는 거예요. 자, 3번. 소변은요, 출생 직후에 하는 거예요. 24시간 이후가 아니라. 4번. 태변은 암녹색이나 암갈색으로 24시간 이내에 배출된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태변은 출생 24시간 이내부터 3일까지 배출이 되고요. 색깔은 암녹색이나 암갈색. 우리 그냥 이게 외우기 힘들면 엄마의 뱃속에서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다 보니까 대변 색깔이 약간 혈액 색깔이구나. 그래서 암녹색, 암갈색이고요. 자,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간 게 아니고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됐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요.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없고. 자, 만약에 3일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대변을 못 봤다는 건, 태변을 못 봤다는 건 보고해야 될 상황이죠. 뭘 의심할 수 있으니까 항문 직전 기형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관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일부터 14일까지 나오는 게 이행변이다. 자, 이거의 특징은 묽고 점액을 포함한 녹황색 변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13번.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 탈수가 잘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거. 1번. 체중에 비해 대사율이 낮다. 2번.
신장 기능이 미성숙해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다. 3번 체중당 차지하는 총 수분량이 적다. 4번 수분 교환율이 낮다. 5번 세포 외액의 비율이 낮다. 2번이 정답이죠. 자, 1번 보시면 체중에 비해서 대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신장 기능이 미성숙해서 소변을 충분히 농축하지 못한 채로 내보내버려요. 3번 체중당 차지하는 총 수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신생아는 73%, 성인은 58%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몸에 수분이 더 많으니까. 자, 그리고 4번 수분 교환율이 높고 세포 외액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밖으로 수분이 더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신생아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사로 옳지 않은 것. 1번 입술에 손가락이 닿으면 빨려고 한다. 2번 왼쪽 뺨에 손가락이 닿으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3번 신경계 반사 중 가장 늦게 소실되는 반사는 바빈스키 반사이다. 4번 아기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들려주면 놀라면서 팔을 앞으로 껴안는 자세를 취한다. 5번 아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팔다리는 구부리고 왼쪽 팔다리는 편다. 5번이 정답이죠. 1번 보시면 입술에 손가락이 닿으면 빨려고 하는 거 빨개 반사고요. 2번 왼쪽 뺨에 손가락이나 젖병이 닿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 해저기 반사, 젖찾기 반사, 포유 반사라고 하죠. 이거는 예전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말을 계속 바꾸면서 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3번 신경계 반사 중 가장 늦게 소실되는 반사는 바빈스키 반사죠.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발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간지러요. 그러면 발가락을 쭉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거예요. 이거는 12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소실돼요. 4번 아기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들려주면 놀라면서 팔을 앞으로 포옹하는 자세, 껴안는 자세를 취하는 거 모로 반사죠. 5번 아기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 팔다리는 펴요. 그리고 반대쪽 팔다리는 구부리는 거죠. 이거를 긴장성 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 팔다리는 펴요. 오른쪽 팔다리는 펴고 반대쪽 왼쪽 팔다리는 구부리는 거다. 15번 입가에 손가락이나 젖병이 닿았을 때 고개를 돌려서 빨려고 하는 신생아의 반사 행동으로 옳은 거. 1번 포유 반사, 2번 바빈스키 반사, 3번 모로 반사, 4번 연하 반사, 5번 잡기 반사. 1번이 정답이죠. 포유 반사는 해저기 반사, 젖찾기 반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생아에 꼭 필요한 반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